혹시 초저가라는 말에 혹해서 해외 직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 한국 시장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공짜 쿠폰, 엄청난 할인, 무료 배송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지만 이제 와서 품질과 안전 문제, 배송 지연, 개인정보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어떤 파장을 일으켰고 왜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과연 이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중국 플랫폼들은 자국 내수 시장에서 커다란 자본력과 노하우를 쌓은 뒤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TEMU 같은 업체는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할인 공세로 주목받았고 한국 시장에서도 초저가 프로모션을 통해 빠르게 앱스토어 상위권에 오르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싼데 한 번쯤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졌고 실제로 SNS나 유튜브에서는 중국 직구로 신기한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컨대 국내 이커머스에서는 10,000원 이상에 파는 물건을 몇천 원 이하로 살 수 있다거나 무료로 대량의 쿠폰을 풀어서 사실상 공짜로 득템했다는 식의 체험담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중국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알리나 테무 측이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해 상당한 광고비를 집행했고 친구 초대 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른바 테무 깡 같은 마케팅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앱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고 실제로 국내 이커머스 앱 순위에서 2에서 3위권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한국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불과 몇 개월 뒤 통계를 살펴보니 결제 추정액이나 충성 고객의 구매액 면에서 국내 업체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에 비하면 알리나 테무의 거래 규모는 여전히 한참 낮았고 재구매율이나 1인당 평균 결제액 같은 지표도 저조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꼽힙니다. 초창기에는 싸니까 불만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점점 여러 사례가 쌓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산 어린이 의류나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포말데하이드나 기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포말데하이드는 새집중 후군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중 하나로 바람직하지 않은 발암성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아이 옷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이죠. 관세청에서도 유아동 제품 여러 종을 조사했더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하니 가격만 보고 선뜻 구매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품질 자체도 문제입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테무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이나 미용기기를 실험해본 영상을 올렸는데 광고 사진이랑 완전히 다른 허접한 물건이 도착했다거나 작동 자체가 안 되는 불량품이 많다는 후기를 소개했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편없는 제품에도 플랫폼상에서는 5점 만점의 호평 리뷰가 잔뜩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리뷰 조작 아니야? 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은 테무에서 제품을 받고 사용해본 뒤 별 하나도 주기 아깝다고 혹평했는데 플랫폼 내부에는 여전히 높은 별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결제나 보안 이슈입니다. 어떤 해외 유튜버가 테무를 통해 몇 가지 물건을 샀는데 그 직후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당한 정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테무 측의 보안 문제인지 혹은 단지 시점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시점이 맞물리면 플랫폼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겠죠. 앱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한다는 보고도 있고 결제 시스템 보안이나 인증 절차가 여타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덜 투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품질, 안전, 보안 문제가 대두되자 많은 소비자들이 애초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구매해보긴 했어도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초반에는 저렴한 제품을 빠르게 살 수 있어서 좋다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불량률이 높고 CS가 부실하다는 말이 퍼지면서 점차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관세 제도를 개편해 초저가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거나 면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유럽연합은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 800달러에서 한참 낮은 금액 10달러 수준으로 면세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대량 유통하던 전략이 무너지는 셈이라 이에 따른 주가 폭락이나 투자자 이탈도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앞으로 글로벌 확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초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물류나 배송,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당일 배송, 새벽 배송 같은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데 중국 직구로 주문하면 일주일, 길면 보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품은 추적이 되지 않아 분실됐는지 알 방법이 없고 환불 과정도 복잡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안 쓰는 물건이라 경험 삼아 싸게 주문해봤는데 품질도 별로고 배송도 늦어서 결국 돈 아깝다라는 후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또한 안전성 부분은 특히 아동유아 제품이나 식품 쪽에서 더 민감합니다. 어른 물건이야 조금 저급하더라도 이해하고 쓸 수 있지만 아이가 입거나 사용하는 물건에서 혹시라도 유해 성분이 나오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대두되면서 결국 한국 소비자들은 싸니까 써볼 만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안전과 품질이 먼저다라는 쪽으로 기울어버렸고 이는 숫자로도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떤 통계에서는 연간 결제 추정액이 국내 주요 플랫폼 대비 크게 떨어졌고 1인당 평균 결제액 지표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 공략에 실패했다거나 중국산은 공짜로 줘도 안 쓴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오는데 물론 모든 중국산 제품이 동일하게 나쁘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를 쌓으려면 반복적인 양질의 서비스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초창기에 벌어진 각종 문제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흐름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는 저가 모델로 신흥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고 하이센스나 메이디 같은 업체도 가성비를 앞세워 TV나 세탁기 같은 가전 분야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한국이나 미국, 유럽의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하는 세탁기 랭킹을 보면 LG나 삼성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변변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특히나 브랜드 신뢰도와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하나로 쉽게 뚫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가격 전략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나라가 관세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배송과 물류 인프라를 한국이나 미국 현지 수준으로 맞추려면 상당한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미 쿠팡 같은 플랫폼이 낮은 가격에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주니 굳이 해외 플랫폼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틈새 시장이나 독특한 제품군을 찾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해외 직구를 시도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안 파는 희귀 취미용품이나 마이너 팬덤 굿즈를 구하려면 중국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지속될 수 있으나 대중적인 의류나 전자제품, 유아동용품, 식품 같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니 구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가나 매출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가 미국 증시에서 한때 성장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 이슈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문제로 인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더라도 그만큼 실제 수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안전 인증이나 리뷰 신뢰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난감이나 의류를 살 때는 KC 인증이 있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만약 의심스러운 업체라면 설령 가격이 싸더라도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지금 같은 파격 할인 대신 품질 관리나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초저가 중국 플랫폼 물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런 변화를 선도하는 시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불매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직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들이 해외 창고를 설립하고 현지 물류 기업과 협업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미 여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 번씩 실망을 맛본 이상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유저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령 초창기에는 호기심으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배송 문제, 품질 문제, 안전성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다시 돌려 세우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니까요. 결국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이커머스 환경의 경쟁력과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컬 소비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향후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품질 관리와 보안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워낙 큰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략을 바꿔서 재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미 굳어진 부정적 인식을 뒤집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용품이나 식품, 전자기기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한번 이미지를 잃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이슈가 빨리 확산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번 찍히면 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국 진출은 초반 돌풍과 대비되는 빠른 하락세를 겪었고 이는 품질, 안전성 후 배송 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플랫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비스 품질 전반을 끌어올리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 진출 과정과 그 뒤에 따라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싸고 편리한 직구가 국내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과 안전성, 배송 지연, CS 고객 서비스 불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산 제품이 똑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적절한 고객 응대 없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었죠. 특히 유아동 제품이나 식품, 전자기기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면 더욱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해외 직구 규제를 강화하고 관세나 세금 관련 정책을 바꾸면서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전략도 예전만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열리거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해 다시금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국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경험담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국내외 이슈와 트렌드를 깊이 분석해 좀 더 알기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朝鮮という国は愚かな王と腐敗した時世たちが支配してきた国だが、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 한 관객은 이 영화의 마지막 무렵 안중근의 대사가 요즘 매주 이어지는 응원봉 불빛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대사는 이러했습니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던 그리고 2024년 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하얼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00년대 초반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사활을 걸고 싸웠던 하얼빈 지역을 배경으로 항일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낸 것으로 유명하죠.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말 대작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심파나 통쾌한 액션보다는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비장한 분위기로 진행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에 담긴 이야기는 물론 감독의 연출 의도와 국내외 반응, 그리고 왜 이 작품이 개봉 시점을 여러 번이나 미루면서도 결국 올해 연말에 개봉해야만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만든 우민호 감독은 기존 항일 영화가 자주 취하는 영웅 만들기나 과도한 심파를 일부러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안중근 의사가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관객들 사이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 아니라 현실 속 인간으로 느껴졌다라는 평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 점이 호불호를 가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스펙터클한 전투나 눈물을 강요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하얼빈은 개봉 첫날에만 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바로 다음 날인 개봉 이틀째에 관객 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연말 극장가에 출격한 다양한 대형 작품들 사이에서 눈부신 흥행 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한때 12월 최고 오프닝 스코어로 이름을 날렸던 아바타 2보다도 빠른 속도였다고 하니 영화계 안팎에서 놀라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영화가 큰 흥행을 거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개봉 시기가 여러 번 밀리고 또 기묘하게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맞물렸다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원래 하얼빈은 2023년 12월 개봉 예정이었는데 2024년 6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다시 2024년 9월 추석 시즌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연말 개봉으로 확정이 되었죠. 이처럼 출시가 밀리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기상 여러 국내외 이슈와 맞물려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최근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2024년 말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다양한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시위라든가 시민들이 촛불이나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 와중에 하얼빈을 보고 나온 이들이 115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와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오버랩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역사책 속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과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내에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것과 별개로 해외에서도 하얼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일부 우익 단체와 언론에서는 또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영화를 만들어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식의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 젊은 층이나 K-드라마, K-영화에 익숙한 세대들은 이 작품에 대해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영화가 단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고민과 치열함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연출이어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정식 개봉 소식이 들리지 않지만 SNS를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는 중국도 인정하는 항일 의사다. 꼭 우리나라에서 개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중국인 네티즌들은 안중근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며 한국의 항일 영화들에 늘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최근 한국 시위 체험 투어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 탄핵 시위나 집회 현장에 참가해보는 것이 재미있다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흐름이 하얼빈이라는 항일 소재 영화와 맞물려 더욱 글로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영화 촬영 과정도 흥미로운 점 중 하나입니다. 하얼빈이라는 제목 때문에 중국 하얼빈 현지에서 대부분 촬영했을 것 같지만 정작 하얼빈에서는 한 장면도 찍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대신 1900년대 초반 풍경을 잘 살릴 수 있는 몽골, 라트비아, 그리고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6개월간 로케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의 하얼빈은 이미 현대적으로 발전한 도시라 당시 모습을 재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건물 양식이나 자연환경이 비교적 옛 풍경을 간직한 지역들을 찾아가서 세트와 실제 풍경을 조합해 115년 전 하얼빈을 재현했다는 겁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이러한 노력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호평하는 이들은 영화가 너무도 담담해서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는 듯했다. 심파나 억지 감동이 없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의 항일 영화들이 자주 사용했던 가족 잃은 슬픔을 통한 오열 심파나 총격전과 액션 위주의 장면이 적다는 점이 이색적인 면모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호쾌함이 부족하다라는 평도 뒤따릅니다.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의 용맹무쌍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외로웠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특히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출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동료들이 동지를 잃고 일본 군경의 감시를 피하면서 하얼빈을 오갈 때 느꼈을 두려움이나 고립감이 영화 속 배우들의 표정과 적막한 공간 묘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고조되는 갈등이나 클라이맥스를 대규모 액션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결단의 순간으로 표현한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비장하고 결코 대중영화 같지 않은 느낌이라는 관객평도 많죠. 이 때문에 일부 관객들은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지만 영화적인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미노 감독은 독립운동가들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나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다. 그들도 한 줌밖에 안 되는 물자와 인력으로 상대적으로 거대한 제국을 상대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실감을 작품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담백함과 사실성이 하얼빈 가장 큰 강점이자 관객들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이 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얼빈의 개봉 시점이 계속 미뤄진 것이 오히려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어우러져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에 큰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서 거리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광활한 설원을 배회하며 은밀하게 싸우는 모습, 긴장감을 머금은 채 비밀거점을 이동하는 장면들이 현재의 거리 시위와는 전혀 다른 시대 같으면서도 묘하게 연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항일운동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을 이어갔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되는 이 관심은 12월 25일 싱가포르, 미국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월 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전역 개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개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항일 역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젊은이들이 SNS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개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 극장에서도 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영화가 개봉되면 단체 관람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죠. 이렇듯 하얼빈은 해외 각국에서 단순한 한 편의 영화를 넘어 역사 인식을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은 사실과 다른 선동물이라고 비난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배우지 못한 한일 역사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라며 영화를 찾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과연 이 영화를 통과시켜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인정하는 항일 영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보고 나온 한국 관객들이 다시금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감사하게 된다라며 울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거저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목숨을 건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것을 체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SNS에는 울지 않았지만 극장에서 나오는 길 내내 가슴이 뜨거웠다거나 오열할 만한 장면은 없었는데도 마지막에 묵직하게 울림이 왔다 같은 감상평이 넘쳐납니다. 영화가 호평 일색인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항일 영화가 나오면 기대하게 되는 통쾌한 복수극이나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신이 없어서 실망했다는 일부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오히려 하얼빈이 의도한 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감독과 제작진의 철학이 기존 흥행 공식과는 다른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이죠. 우민호 감독의 말처럼 실제 독립운동가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초조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지들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었을 테니 영화 속에서도 그 점을 살려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분위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이제야 세상에 나왔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이라는 소재는 여러 번 영화화되어 왔고 국내 TV 다큐멘터리에서도 꽤 많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얼빈아비는 철저한 고증과 비교적 장기간의 준비, 그리고 규모감 있는 제작비를 투입해 완성도 높은 역사 영화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는 결이 다릅니다. 배우 캐스팅부터 의상, 소품, 배경, 조명까지 당대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장면은 실제 사료와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사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사례가 되었죠. 한편 영화에 관한 해외 반응을 보면 어쩌면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일제 식민 지배의 역사가 한국과 어느 정도 비슷했기에 이 영화를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한국 영화 하얼빈을 통해 항일 운동의 실제 상황을 엿보고 자국 역사와 비교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1월 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도 하얼빈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아직 못 보셨다면 신파나 화려한 액션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묵직한 이야기,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인간적 고민과 결단에 중점을 둔 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락 영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진지하고 잔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담백함이 역설적인 감동을 준다고 하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슈퍼히어로처럼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평가가 있죠. 정리하자면 하얼빈은 2024년 12월 연말 극장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개봉 시점이 여러 차례 미뤄졌음에도 국내외 관객들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으며 기존 항일 영화들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로 호평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다양한 논란과 찬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115년 전 우리 선조들의 처절한 싸움을 떠올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영화 하얼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900년대 초반 독립운동의 치열함이 담긴 이 작품이 실제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담담하고 묵직하게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존 항일 영화들이 흔히 보여주던 과장된 액션이나 심파 대신 현실적인 연출과 인물들의 심리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호쾌함이 부족하다라는 일부 아쉬움도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 작품의 독특함을 증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하얼빈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죠.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그 투쟁의 흔적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군가는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쉽게 얻어진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초인적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단지 신념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하고 한층 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다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감상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기존의 오락 영화와는 조금 다른 결의 역사 영화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화 하얼빈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지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이야말로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해요. 역사를 되짚는 일은 단순히 옛날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자주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이 영화를 꼭 봤으면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를 새롭게 배우고 또 그 의미를 함께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롭고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무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朝鮮という国は愚かな王と腐敗した治世たちが支配してきた国だが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하얼빈에 해치웁시다. 할 수 있겠소. 저도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안중근, 적에게 노출되면 지금 멈출 순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동지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독립이 되겠어. 자네의 결정에 다른 동지들 목숨이 달려있어. 내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오.